안녕하세요. SPNSTV의 조준호 PD입니다. 오늘 역사 테라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가져온 주제는 제가 일본인 친구들이 요즘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일본인 친구들과 놀 때는 또 일본 친구들이 굉장히 착하고 폴라이트하고 리스펙트가 많으니까 되게 개인적으로 친해지긴 되게 쉽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 느꼈던 거는 그 어떠한 그런 민족적인 그 좀 배기지가 좀 많다 보니까 개인적인 레벨에서는 이 친구를 좋아해. 내 친구 일본 친구들을 좋아해. 근데 더 크게 봐서는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를 아직은 뭔가 품을 그게 안 되어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레벨에서는 괜찮은데 좀 더 줌아웃해서 한국 대 일본 이렇게 보면은 아직은 좀 그 반일 감정이 좀 많은. 그래서 제가 느낀 오늘 그 상담 드리고 싶은 주제는 한국과 일본 친구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또 가장 한국과 일본 사이에 틀어진 데 있어서 가장 큰 그 피나클이 제가 봤을 때는 뭐 당연히 그 일제 강점기 그걸로 이어지면서 거기에 이제 가장 큰 이벤트가 이제 안중근과 이토 히로부미, 그리고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는 요런 그 가장 좀 희대적인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은 또 역사를 기반으로 저희가 조금 힐링할 수 있는 어떤 테라피를 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오늘 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모든 사실 힐링, 테라피가 요새 뭐 상담을 받아보면 다 아시겠지만 관계에서 비롯되잖아요. 사실 모든 상처가 애초에 관계에서 비롯되는 거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을 못 받았다거나 혹은 뭐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폭력적인 폭행을 당했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죽임을 당했다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남긴 상처가 굉장히 씻어내기가 어렵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국 역사 얘기할 때 나쁜 놈 그 서양에서 히틀러 얘기하듯이 한국에서 말하면 이제 치트키 같은 나쁜 놈의 대명사가 이완용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완용은 조선인 중에서 나쁜 사람이죠. 그렇죠. 조선인 중에서 제일 나쁜 놈 이제 1위라고 봤을 때 근데 사실 이완용을 조종했던 것은 이토 히로부미거든요. 그러니까 이완용의 이제 보스인 거지. 사실 일본 제국주의 자체의 원흉을 생각하면은 그 이후에도 뭐 이토 히로부미가 죽은 건 1909년이기 때문에 한일합방이 되기 전에 합병이 되기 전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식민지를 지배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 전에 뭐 통감으로 있긴 했지만, 근데 그 이후에 무수한 이제 그 총독들이 있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나쁜 놈은 이토 히로부미라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일본에서는 이토 히로부미가 영웅이에요. 마치 한국에서는 안중근이 영웅인 것처럼. 또 안중근님도 일본에서 안 좋은 분이겠죠? 안중근도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에서 한국에서 이제 원수 취급을 받는 것처럼 안중근도 원수 취급을 받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 그 자신의 지도자를 죽인 사람이니까 안 좋게 보기도 하지만 또 반드시 그렇진 않아요. 또 이거는 천천히 좀 얘기하면 좋겠는데 안중근의 성품이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안중근의 숙모하는 일본인들도 없지 않습니다. 물론 한국에도 이토 히로부미를 존경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많이 드러나진 않잖아요. 근데 일본에는 안중근을 모시는 그 신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이렇게 나눌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는 안중근은 이 정말 히어로 대명사 뭐 영화도 많이 나오고 영웅이라는 뮤지컬도 있고 그렇죠. 하얼빈 영화 최근에 나왔잖아요. 안중근은 그냥 영웅 하면은 이순신 안중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일본에서도 근데 이토 히로부미는 이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메이지 유신을 이끈 장본인이고 최초의 총리입니다. 일본 최초의 총리예요. 일본 헌법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근대 국가를 만든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였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30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의 그 1000엔짜리 지폐에 이토 히로부미 그 얼굴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세종대왕 뭐 신사임당 이런 이제 이황 이런 위인들 중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바로 이웃 나라의 어떤 영웅 그리고 우리나라 영웅 그 두 영웅이 있는데 한 영웅이 다른 영웅을
죽인 상태인 거야. 그러면 그런 어떤 그 역사적인 기억 갖고 있는 두 나라가 과연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친구가 된다는 것은 화해를 한다는 거고, 화해를 한다는 건 어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동감할 수 있는 그 일종의 공통된 내러티브. 그러니까 우리가 싸웠어. 너랑 나랑 싸웠어. 너랑 나랑 싸웠다는 거는 뭔가 우리가 그 현상을 보는 관점이 달랐던 거잖아요. 그렇죠. 너가 봤을 때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봤을 때 너가 잘못한 거야. 분명히 누구 한 명이 잘못했을 수 있죠. 근데 이것을 치유하려고 하면은 일단 그 기억을 이렇게 꺼내 보면서 결국에는 그 사람을 용서하거나 가장 중요하게는 나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는 과연 이토 히로부미는 어떻게 일본에서 영웅일까? 마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완용을 뭐 이렇게 단죄하려는 게 아니지, 옹호하려는 게 아니지만 네. 그 이완용은 어쩌다 그렇게 됐을까를 우리가 따져봤듯이 이토 히로부미는 어쩌다가 일본의 영웅이 됐고, 그렇다면 일본의 영웅과 한국의 영웅인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협력할 수 없는, 친구가 될 수 없는 그런 사이였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이토와 안중근이 생각하는 것만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들이 믿었던 신념과 바랐던 것이 둘 다 범아시아주의를 주장을 했고, 쉽게 말하면은 아시아가, 한중일이, 동아시아가, 동양이 친구가 돼야 된다고 믿었어요. 둘 다. 근데 친구가 되는 방식이 달랐어요. 우리는 어쨌든 교과서에서 배우는 거는 하얼빈에서 1909년에 안중근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탁탁탁 쏴가지고 아주 잘 쏩니다, 총을. 안중근은 어렸을 때부터 명사수였어요. 동네에서 총 잘 쏘는, 정상수 명사수급으로. 그렇죠. 총 잘 쏘는 사람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총 잘 쏘는 청년. 그렇게 딱 깔끔하게 쏴 죽였을 때 안중근 이토 히로부미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몰랐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뭐 사진이나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뭐 검색해서 구글에서 나오는 거 보고서 찾아가서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죽인 겁니다. 하얼빈 기차역에서 기다리다가 누가 이토지 하다가 누군가가 이토라고 불렀더니만 이제 반응하는 걸 보고서 바로 가 쏜 거예요. 그 엄청난 순발력과 엄청난 그 정확도를 갖고서 쏜 거기 때문에 정말 안중근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것 자체도 대단한 어떤 운동신경과 저격 기술을 보여주는데, 그때에 이제 안중근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을 때 러시아 땅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었어요, 원래는. 거기서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영토가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러시아 사람들을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만나고 오다가 안중근이 쏜 거거든요. 거기에서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알듯이 꼬레야 우라 라고 이제 외칩니다. 3번 외칩니다. 그러니까 뭐 대한 만세 라는 건데, 이게 뭐 러시아 말이라는 설도 있지만 에스페란토, 당시 국제 공통 공용어로 로 외쳤다라는 설이 이렇게 해요. 그거는 이 사람이 사살을 했던 행위 자체가 어떤 국제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안중근이 이미 알고서 쏜 거죠. 그냥 내가 이놈이 내가 죽이고 싶으니까, 원수니까 그냥 분해에 겨워가지고 쏜 그런 우발적 범행이 아니에요. 안중근은 재판에서도 나는 대한의군 중장의 권한으로서, 그러니까 난 대한제국의 군대의 일원으로서, 대한제국 군대의 장군으로서 대한제국을 강제로 침범한, 불법적으로 일사조약이 이제 국제법적으로 불법이라고 안중근이 주장했기 때문에 고종도 마찬가지였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조선의 영토를 강탈하고 있는 일제의 수장을 내가 대한제국의 군인으로서, 대한의군 중장으로서 쏜 것이다. 이거는 정의로운. 이거는 이제 국제법상으로 당시에 헤이그 만국평화 회의도 있었고, 그때 국제법적인 어떤 이의가 있었고, 안중근이 헤이그 특사로 갔다 왔던 이상설 선생을 이제 모시고 많이 배웠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안중근이 저는 나쁜 놈이니까 내가 암살할래가 아니었고,
본인은 대한 그 제국의 군인으로서 일본의 어떤 그 군사적인 지도자를 내가 전쟁 행위의 일부로 쏴 죽인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안중근이 이토리부미를 죽였던 이유를 15가지를 나중에는 이제 결국에는 일본의 압력으로 일본 그 재판부로 넘겨져서 일본의 법에 의거해서 그 재판을 받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국선 변호사도 붙여줘요. 그 안중근한테 다른 한국인들이나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변호는 못하게 하고 일본인 변호사가 안중근을 변호하면서 일본인 그 판사 앞에서 스스로를 변호하는 그 시기를 갖습니다. 일본도 어쨌든 나름 근대 국가로서 법치주의적인 그 뭐랄까 정당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뭐 그 사형시킬 것은 결정돼 있었지만 행정부에서 사법부를 압박을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사법 재판의 절차를 거칩니다. 그 형무소에 갇혀 있으면서 리순에서 그때 안중근이 공표한 그 15가지 이토리부미의 죄목이 있어요. 이토리부미는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내가 죽인 것이 정당합니다. 라는 주장을 해요. 요거를 좀 같이 좀 보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이제 안중근이 이토리부미를 죽였던 어떤 그 이유와는 조금 더 복잡한 왜 안중근 이런 소리까지 하지? 라는 어떤 그 궁금증에서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그러면은 그걸 읽기 전에 네. 그 실제로 그 재판에서 판론이 어떻게 났어요? 판결이 안중근은 사형을 당했죠. 안중근이 잘못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암살이었다. 암살이었다. 안중근은 이제 일본의 입장에서 봤을 땐 테러리스트인 거죠. 그 일본은 한국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어떤 이제 게릴라 반란군 반국가 세력인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안중근의 행위는 어떤 국제법상으로 전쟁 행위로 볼 수 없고. 그럼 일본은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쳐요. 네. 그럼 한국과 그 국제적으로는 이거에 대한 그 리셉션이 어땠어요? 한국에서는 뭐 순종 당시에 이제 왕이었던 순종은 이토리부미가 이렇게 막 그 뭐랄까 관리하고 있던 애기였어요. 아직 애였어. 이완용파. 그러니까 거의 이제 순종은 안중근은 나쁜 놈이다. 한국에서도. 왕은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황제는. 근데 그 일반적인 뭐 그 국민들이나 그 특히 저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영웅적인 행위였던 것이고 국제법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모호한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테러 행위가 아니고 이제 그 실제 군사 행위다라고 주장하려면은 안중근이 실제 어떤 그 군대 소속이라는 것이 입증이 돼야죠. 그건 맞아요. 근데 안중근이 얘기했던 당시에 이 그 대한의군 그 의병 부대죠. 독립군이죠. 독립을 위한 의병 부대가 이제 자기는 김두성이라는 어떤 장군의 그 명령을 따라서 움직인 거다라고 주장하는데 김두성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여태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안중근의 이제 안중근한테 이거를 군인이면은 명령을 따라서 한 거 아니야. 자기가 최고 통수권자가 아니면은. 근데 그 최고 이제 통수권자라고 하는 상관이 김두성이라고 안중근이 그 얘기를 하는데 변론을 했는데 김두성이 누군지 밝혀지지가 않았고 지금도 밝혀지지 않았고 아마 가상의 인물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안중근의 이름이 안흥칠인데 안흥칠이라는 것은 원래 어렸을 때 안중근이 태어났을 때 그 점이 7개가 있었어요. 북두칠성처럼. 그래서 응칠이라고 북두칠성에 응답한다라는 이름으로 그 지어졌거든요. 원래. 근데 김두성이라는 것은 북두칠성에서 따온 거일 수 있잖아요. 두성. 그러니까 자기 이름 갖다가 얘가 그냥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서 안중근이 일제를 골탕 먹이려고 그랬을 수도 있다. 근데 몰라요. 김두성이 누군지는 알 수가 없어. 어쨌든 그 이제 정확하게 어떤 그 군대의 어떤 명령 체계에 의해서 이 행위를 한 건지는 불분명하지만 군인이었던 것은 맞고요. 안중근은.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그 행위 자체가 군복을 입고서 정정당당하게 이렇게 전쟁 행위로서 우리가 싸웠던 것은 아니고 어쨌든 암살인 건 맞잖아요. 민간인들이 있는 그 기차역에서 민간인 복장을 하고 총을 숨기고 있다가 나와가지고 죽인 것이기 때문에 암살이긴 하지만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뭐 첩보하는 뭐 이렇게 스파이들이나 뭐 적국에 미리 춤춰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뭐 군사 행위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그 논쟁거리가 많죠. 근데 저는 어떤 국제법이라는 잣대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안중근이
실제 이제 재판에서 했던 그 변론과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안흥칠 역사라고 하는 자기 자서전을 감옥에서 썼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완성하고 동양평화론이라고 하는 내가 왜 이토르부미를 죽였는지에 대한 그 설명을 담은 글을 쓰고 죽을 수 있게 해달라라고 일본 그 재판부에 요청을 했고 판사가 그래도 안중근의 그 인성에 감탄을 하고 그래서 아 그럼 시간을 주겠다. 너가 책 다 쓰고 죽이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바로 죽여요. 그러니까 위에서 그 일본에서 이제 빨리 죽이려고 한 거지. 근데 어쨌든 재판할 때 그 판사나 변호사나 이 뭐 간수들의 어떤 분위기는 이 사람 찐이네. 이거 멋있다. 이 바이브가 있었어요. 이거는 사실 안중근이 일본인들의 어떤 맥락을 잘 뭐랄까 어필한 건데 일본인들은 사무라이를 좋아해. 그 딱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고 할복할 때 할복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을 위해 민족에 대한 충성을 위해 자기 한번 바치는 그 정신. 안중근은 어떻게 보면 자기 목숨을 바쳐서 대의를 위해서 스스로 희생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일본인들이 아주 리스펙이 있구나. 리스펙을 한 거예요. 어쨌든 그 15가지의 그 죄목 이토르부미가 왜 나쁜 사람인지 그리고 동양평화론이라고 하는 안중근의 그 꿈을 보면은 안중근이 단순한 어떤 그 민족주의적인 원한 때문에 그러니까 한 민족을 해쳤다는 그 일본에 대한 원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있긴 하지만 그거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지만 그걸 더 나아가서 한국과 일본이 진짜 친구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인데 같은 황인종인데 그 황인종 사이를 갈라놓은 이토르부미가 나쁜 놈이다. 라는 주장이 핵심입니다. 이게 되게 좋은 포인트인 것 같은 게 네. 이거를 그 좀 저번 그 이완용 편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뭐 공산주의 아니면은 뭐 친일파 이런 딱지를 붙이는 것처럼 뭐 역적 그리고 히어로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사실 이 동양 평화론과 이러한 사상 때문에 한 일이라는 거를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냥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히어로. 그렇죠. 로밖에 남지 않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포인트고 저도 몰랐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이걸 읽어볼까요 그러면? 네, 좋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 안흥칠 역사 안중근 자서전에 나오는 내용인데 15가지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한국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그 을미사변 때 이토르부미가 이거를 기획한 그 거시라는 설이 유력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 황제를 폐위시킨 죄. 이거는 고종을 헤그 특사 이후에 그 죄를 물어서 폐위를 시켰고 강압적으로 5조약과 7조약, 그러니까 을사조약이랑 정미칠조약, 그러니까 한국의 이제 외교권을 박탈하고 사법권을 박탈하는 조약을 강제로 또 강압적으로 체결한 것. 이런 것이 다 국제법에 어긋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무고한 한국인들을 학살한 죄. 을사조약 이후에 일본인들이 들어와가지고 한국인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리고 정권을 강제로 빼앗은 죄. 그다음에 철도, 광산, 산림, 하천 등을 마음대로 빼앗은 죄. 그러니까 자원을 뺏어간 죄. 그다음에 제1인권권 집회를 발행 마음대로 사용한 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화폐 개혁을 한답시고 나라 돈을 마음대로 만들어낸 것이죠. 군대를 해산시킨 죄. 한국의 군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레지스탕스가 된 입장이니까 한국의 공식 군대를 해산시킨 것이 나쁘다. 그리고 교육을 방해하고 신문 읽는 권리를 금지시킨 죄. 이것은 실제로 그 일본이 들어와서 한 법률을 제정한 것이고 한국인들의 청년들의 외국 유학을 금지시킨 죄. 이토 히로부미가 외국 유학생이거든요. 이것도 참 그 아이러니컬한 거죠. 그리고 교과서를 압사해 불태워버린 죄. 뭐 여기까지는 팩트. 뭐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이 들어와서 나쁜 짓이야. 근데 미치긴 했네요. 한국인들이 일본인의 보호를 받고자 한다고 세계에 거짓말을 퍼뜨린 죄. 이건 이제 헤그 특사를 방해하면서 조선인들은 애초에 한국인들은 일본의 이제 그 일본을 원한다. 일본이 자기들을 지배하고 이끌어주길 원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뭐 몇몇 친일파들은 그렇게 믿었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죄. 근데 여기서부터가 띠용입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 사이에 분쟁이 쉬지 않고 사륙이 끊이지 않는데 한국이 태평무사한 것처럼 위로 천황을 속인 죄. 위로 천황. 그러니까 자신의 상관인 천황한테 그 이토가 거짓말을 했다. 메이지 한국이 괜찮다고. 한국과 일본이 사이 좋다라고 일본 천황한테 이야기를 했다. 이거는 이게 뭔 상관이야 갑자기.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일본 천황의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그러니까 동양 평화를 지키는 게 그 사람의 우선순위였을 수 있는데 그걸 거짓말을 해서 속였다. 그치. 실제 그게 공식적인 일본 천황의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러일 전쟁을 했을 때 일본이 러시아와 싸우려고 조선에 들어왔고 당시에 안중근을 비롯해서 호모 헐버트 이런 사람들까지도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일본 이겨라를 했습니다. 실제로 동학도들까지도 러일 전쟁에서 일본 편을 들었어요. 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시아 파워를 위해서. 아시아인들이 동양인이 백인을 이겼으면 좋겠다. 황인종이 백인종이랑 싸워서 이겼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당시에 그 동양의 조선과 일본의 지식인들은 지도자들은 대부분 특히 조선 사람들 일본이 무서운 것보다 서양이 무서웠던 거거든요. 일본 사람들도 서양이 무서워서 애초에 개화를 하고 서구화를 시작했던 건데 일본 천황이 애초에 러일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가 우리는 동양의 평화를 수호하고 대한의 독립을 유지하려는 게 우리의 명분이다라고 그 선전포고를 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러시아와 전쟁을 한 명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중근은 그걸 믿었었던 거고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반겼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지금까지도 이 이토레부미를 죽이고 감옥에서 재판을 받는 1909년까지도 야 천황이 이렇게 말했는데 왜 니는 천황 말 안 들어? 라는 굉장히 좀 우리로서는 놀라운 논리를 펼칩니다. 남의 집 정치까지 뭔가 너네 국룰에서도 이건 잘못된 거야. 좀 이런 식으로 간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일본 재판부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전략적인 얘기도 있을 수도 있지만 안중근이 실제로 그 일본 천황의 어떤 그 동양 평화에 대한 믿음을 믿었던 거죠. 바랐던 것이고 그다음 14번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동양 평화를 파괴한 죄요. 이토 히로부미의 가장 큰 죄는 동양 평화를 파괴한 죄다. 그리고 15번 마지막에 스스로 자기가 쓴 그 자서전에서 쓴 순서인데 일본 현 천황의 아버지 효명 천황, 고메이 천황을 살해한 죄. 이건 음모론이거든요. 그 메이지의 이제 아빠, 메이지 천황의 아빠가 이제 30 중반에 죽었어요. 갑자기 어린 나이에 죽은 거잖아. 여러 설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는 뭐 별의별 뭐 누가 찔러 죽었다, 뭐 별의별 설이 있는데. 이 이토 히로부미 쪽 파가 암살했다라는 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역사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려워. 근데 안중근 이걸 믿었던 거야. 굳이 어쨌든 그 일본 재판 자기의 마지막 자서전까지도 이 얘기를 쓰고 실제로 동양평화론을 보면은 동양평화론의 이제 주장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리순 지역에 한중일 3국이 그러니까 청나라, 일본, 조선이 같이 공통의 그 주권을 갖는 영역을 만들고 거기에서 공통의 군대를 만들고 공통의 은행을 만들고 화폐를 만들어서 한중일이 연합을 하되 대신 일본이 가장 이제 개화가 돼 있으니까 서구화가 돼 있으니까 일본의 좀 리더십을 우리가 따르자. 일본을 본받아서 일본의 리더십 아래 한중일이 연합을 해서 러시아를 물리치자. 영국과 프랑스와 미국을 물리치자가 동양평화론의 핵심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안중근은 죽을 때까지도 야 일본과 한국은 친구여야 해. 우리 같은 편이야. 근데 이 같은 편이라고 그리고 심지어 메이지 천황이 러일 전쟁을 할 때 약속을 했어. 동양 평화를 위해서 싸우고 대한 독립을 위해서 싸운다고. 그러니까 세 나라가 연합을 해야 되지만 독립된 주체로서 같이 힘을 모아서 독립되어 있지만 연합된 유럽 연합처럼 AU를 만들어서 백인종이랑 싸우는 게 지금 우리의 동양 평화의 핵심이야. 근데 갑자기 이토 히로부미가 그 약속을 어기고 조선을 그 일본의 식민지화를 하려고 한다. 이토 히로부미는 이토 히로부미의 그러면은 삶을 좀 봐야 되는데 이토 히로부미는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한 그 농민 집안 출신이었는데 약간 이완용이랑 비슷하게 사무라이 집안으로 입양이 돼요.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한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출신 성분이 조슈라는 번외에서 나왔는데 조슈는 일본의 이제 가장 변방이거든요. 안중근도
황해도 해주 출신이에요. 당시에는 이 조선반도에서는 이 서북 쪽, 이 만주를 접하고 있는 그 중국이랑 접하고 있는 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변방이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북한이니까 잘 그 모르지만, 감성을 모르지만 조선 시대에서는 저쪽 그 황해도 출신이면은 좀 무시당했어. 변방 출신이라고. 그리고 안중근은 거기 출신이라는 김구도 거기 출신이고 어떤 이 뭐랄까 자격지심이 좀 있었던 것이고 안중근은 그래도 양반 출신인데 이토레부미는 이제 완전 평민 가난한 이제 평민 출신인데 사무라이로 입양이 되면서 사무라이가 됐던 거죠. 근데 조슈 지방은 일찍이 그 서구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었어요. 일본에서도 변방이니까 배들이 많이 들어오기 좋은 곳이었고 일찍이 요시다 쇼인이라고 하는 일본의 이제 개화의 어떤 선구자.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은 그 미국에서 매튜 페리 제독이 처음 그 일본에 와가지고 너네 문 열어라고 했던 그 50년대에 매튜 페리를 만나려고 그 당시 도쿠가와 막부의 어떤 명령을 거부하고 당시는 메이지 천황이 일본을 지배하고 있는 시대가 아니라 천황이 있긴 하지만 천황은 상징적인 존재고 도쿠가와 막부라고 하는 사무라이들의 어떤 봉건적인 지도자가 그 일본을 다스리고 있는 시대였어요. 근데 그때는 그 서양에서 들어오는 미국에서 들어온 함대를 봤을 때 우리는 나라를 닫고 쇄국을 하고 저 서양 어랑캐들이랑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사무라이들이 일본을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죠.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도 처음 어렸을 때는 이제 존왕양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되게 중국의 고대에서 나온 개념인데 왕을 모시고 왕을 존중하고 양이 이 오랑캐들을 배척한다. 이 관점으로 어렸을 때는 사무라이로서 살았어요. 근데 이 요시다 쇼인이라는 이 그 선구자가 가르친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서구 문물이 이게 좀 봐야겠네. 이 생각을 하게 됐던 거고 심지어 그 조슈번의 그 지도자들이 이토레부미를 비롯한 그 조슈 출신의 5명의 아주 똑똑한 촉망받는 청년들을 유학을 보냅니다. 그 지역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야 우리 지역이 살아남으려면은 저기 그 막부에 있는 사무라이들이 시킨 대로 이렇게 막 서양이랑 싸우기만 하면 안 되고 서양 가서 배워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아예 그 당시에는 해외로 나가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는데 그 지역에서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줘요. 그래서 이토리오비미는 제가 그 영국에서 교환학생을 했었거든요. 대학교 때. 그 다트머스 있을 때 한 학기 정도 그 UCL, University College London에 가서 이제 교환학생으로 역사 공부를 했을 때 그때 놀라웠던 사실인데 이토 히로부미가 UCL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을 거기서 공부했어. 그리고 UCL 차원에서도 최초의 유학생을 받아준 거거든요. 최초의 그 동양인을 받아준 거예요. 왜냐면 영국은 거의 한 500~600년 동안 대학이 2개밖에 없었어요. 옥스퍼드랑 캠브리지. 옥스퍼드랑 캠브리지는 무조건 귀족만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UCL이라고 하는 그 제레미 벤담이라고 하는 어떤 공리주의적인 철학자가 그 사람은 되게 평등주의자였거든요. 새로 만든 그러니까 세 번째 영국의 대학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되게 평등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귀족만 받았다고 했을 때 평민도 받기 시작했고 최초로 외국인 동양인을 받아준 거야. 근데 그 최초의 동양인 이토 히로부미였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UCL에서 있을 때 나의 선배님이잖아. 이토 히로부미가 그 최초의 동양인 여학생 선배님인 거야. 그 너무 이게 이 사람은 왜 여기 갑자기 이토가 여기서 왜 나와? 그러니까 저한테는 뭐랄까 그 이토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됐던 이토를 연구하게 됐던 시발점이었는데 아무튼 그 조슈 5라고 하는 조슈 5인이 런던에서 공부를 하면서 아예 이제 개화가 됩니다. 약간 필립 제이슨 같은 거야. 근데 이토 히로부미는 이제 뭐 영국인 됐던 건 아니고 서재필처럼 이제 개화의 뜻을 품고 다시 돌아와서 일본의 그 유신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내전을 통해서 도쿠가와 막부를 몰아내고 메이지 천황을 중심으로 이제 그 서구적인 그 입헌군주제 국가를 만드는 과정이 68년도부터 이어지거든요. 이때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의 어떤 그 신하들 중에서 가장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가장 영어를 잘하고 서구 문명에 눈이 먼저 떠 있는 아주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 long story short 이토 히로부미는 최초 일본의 총리가 됩니다. 천황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총리가 제일 높은 사람이잖아요. 최초의 총리인 거야.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이승만 같은 사람이에요. 최초의 총리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또 유럽을 두면서 우리나라 헌법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해가지고 다니고 다니다가 이제 독일 당시에 이제 프로이센의 헌법을 본받아서 일본 헌법을 만들어요. 천황을 두되 프로이센도 이제 황제가 있는 상태에서 그 민주주의와 의회 정치와 법치주의와 이런 근대적인 헌법을 만들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프로이센을 배워서 카피해서 일본 헌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한국 헌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한국 헌법은 일본 헌법을 본딴 거고 일본 헌법은 독일 헌법을 본딴 거기 때문에 독일 유학을 많이 가시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60년대, 63년도에 영국 갔었고 그때부터 한 80년대, 90년대까지 했던 그 행위는 그냥 일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필립 제이슨 같은 사람, 이승만 같은 개화파 대표적인 먼저 서양 문명에 눈을 떠서 심지어는 어땠냐면 이 사람은 그 사무라이 집안 출신은 아닌 거잖아. 그 사무라이 정체성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 그래서 오히려 서양인들이랑 싸우지 말자는 주의였어 이토 히로부미는. 영국에서 유학하다가 그 동네에 자기 그 조슈 고향 사람들이 그 유럽인들이랑 싸우려고 한다, 전쟁을 하려고 한다라는 소식을 듣고서는 막 황급하게 돌아와요. 돌아와서 어르신, 저 유학 보내주신 어르신, 어르신이 지금 세상을 모르셔서 그러는데 절대 유럽인들이랑 싸우면 망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빌어요. 제가 보고 왔는데, 제가 영국도 보고 왔는데 이거 말이 안 됩니다. 키가 190이요. 이토 히로부미가 키가 150이야. 키가 190이고 그냥 아예 그냥 바짝 근질이 다르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무라이들 이거 칼 이거 알겠는데 멋있는 거 알겠다 이거야. 네. 할복 좋다 이거야. 근데 총이 있다. 게임이 안 됩니다. 저기 대포가 뭐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저를 제발 좀 믿으십시오. 그냥 우리 머리 자르고 고기 먹고 우유 마시고 빨리 키 크고 빨리 총 배우고 그래서 유럽처럼 빨리 됩시다. 동양으로서 있지 말고 서양이 됩시다. 이 주장을 가장 먼저 펼치기 시작한 사람 중 하나예요. 그게 메이지 유신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메이지 천황도 68년도부터 유신을 하면서 스스로 단발을 하고 양복을 입고 고기를 먹고 우유를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서구화를 하려고 했을 때 가장 자문을 많이 해줬던 사람이 이제 이토 히로부미인 것이죠. 그럼 그 사람은 그런 개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뭔가 서양에서 봤던 그런 식민주의적인 그 생각, 그 사상이 많이 입각을 해가지고 이걸 뭔가 이렇게 모아야 돼가 아니라 한국도 뭔가 뭐 영국이 막 식민지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제국을 키워야 돼. 뭐 이런 방향으로 갔던 건가? 그렇죠. 이게 피할 수 없는 지금 열강들의 어떤 논리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구화가 되지 않으면 일본이 러시아나 영국이나 미국처럼 되지 않으면은 그들이 우리를 먹을 거다. 가서 보니까 다 먹고 있는 거야. 영국이랑 프랑스 애들이 땅 따먹기 하고 있는 거야. 가만히 있어 보니까 이거 우리 안 하면은 우리도 먹히겠네? 그럼 우리가 빨리 저들보다 세져야지. 영국보다 세져야죠. 적어도 최소 대등해져야지. 이 이제 꿈을 갖고 있었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1903년에 드디어 그 이토 히로부미가 영국에 처음 63년도에 유학 갔을 때 생겼던 그 꿈, 20대 초반의 나이 때 갔을 때 생겼던 꿈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일본이 영국처럼 세졌으면 좋겠다. 발전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꿈이 1903년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국과 일본이 동맹을 하니까. 얼마나 이거 그 자랑스럽겠어. 이토 히로부미는 영국인 친구들도 많았고, 그래서 이 자기가 그 어렸을 때 그 평민으로 농부로 태어나서 일본의 그 정말 그 뭐랄까 전 근대적인 시대를 살다가 일본의 근대화를 본인이 스스로 이끌고 그 장본인이고, 그래서 일본이 심지어 영국과 동맹을 맺고 러시아와 전쟁을 해서 이겼어. 그 여기에 대한 엄청난 프라이드가 있을 것이고, 근데 그 출발점은 말씀드렸지만 서재필이나 뭐 하다못해 안중근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이거죠. 안중근도 그 일찍이 몰락 양반 집안이지만 카톨릭 출신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뭐 유교 성리학을 따랐지만 10대 때부터 그
프랑스 신부가 있는 성당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되게 독실한 카톨릭이었습니다. 카톨릭이라는 건 개화파라는 거거든요. 서구를 배우자는 거예요. 서양을 배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방에 나서 나온 두 어떻게 보면은 선각자들인 거야. 안중근도 그렇고 이토도 그렇고 황해도와 조슈에서 나온 변방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중앙에 그 일본 그 이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에 있는 그 도쿠가 막부가 썩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안중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라가 좀 개화를 해야 된다. 지금 대한제국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가장 큰 문제의식은 일본이 쳐들어올까가 아니라 서양이 쳐들어오고 있다. 서양이 쳐들어왔다. 그럼 서양의 제국주의 하에서 이 서세 동점의 시대, 서양의 세력이 동양을 점령하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의식이었던 거죠. 이거에 대한 답은 동양인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서 힘을 합치자였던 거예요. 안중근도 그렇고 이토 히로부미도 그렇고. 근데 이토 히로부미는 그게 그냥 일본이 왕이 돼가 영국처럼 뭔가 제국의 어떠한 캐피털이 돼서 아시아를 우리가 다 점령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의 뭔가 컨솔리데이트된 힘으로 그렇죠. 일본의 리더십 하에 영국과 맞서겠다 뭐 요런 건데 이제 안중근과 한국의 입장에서는 우리 친구로 동맹으로 하기로 했잖아. 그렇죠. 요거에서 이제 차이가 있었던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도 일본 내부에서는 비교적 강경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내부에서 그러니까 군인 출신들 정말 이 그 강경한 사람들은 조선 그냥 바로 식민지로 먹어버려였어요. 근데 이토 히로부미는 되게 실용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 일본이 조선을 실제 식민지처럼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거 너무 큰일이다. 일본 인구가 4천만이고 조선이 2천만인데 꽤 큰 나라인데 우리가 직접 이 식민지화 해가지고 이제 뭐 그 프랑스가 그 식민지 관리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캐패시티가 없다. 부담스러운 일이니까 그냥 우리의 보호령 정도로 두자. protectorate. 그러니까 외교권을 우리가 뺏어와서 외교만 우리가 좀 해주고 왜냐면 고종이 뭐 외교를 몰라. 근데 대신 그래도 지들이 알아서 좀 문명화를 하게 개화를 하게 우리가 좀 도와주자. 라는 입장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와가지고 그래도 나름 제스처를 많이 물론 굉장히 강압적이고 폭력적이고 나쁜 이제 짓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전략상으로 내가 필립 제이슨은 고종을 만났을 때 양복만 입고 영어로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이토 히로부미는 한복을 입고 와가지고 막 이제 쇼는 했네 그래도. 쇼는 해. 너네 존중할 테니까 너네 왕실도 우리 메이지 천황한테 내가 했던 것처럼 메이지 천황을 사실 이토 히로부미가 서구화 시킨 거거든. 내가 너도 서구화 시켜줄게. 내가 유학파인데 내가 영국 좀 알아. 미국도 알고 영어도 잘하니까 내가 너 좀 자문 좀 해주고 너네 나라도 일본처럼 근대화해서 강력하게 만들어줄게. 이 마인드셋으로 접근을 합니다. 물론 이게 얼마나 현실적이었는지나 궁극적으로는 이제 뭐 합병이 된다는 것을 가정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토 히로부미가 처음 왔을 때는 을사조약을 맺으러 이제 와서 막 이런 일들을 진행을 했을 때는 당장 그 합병을 하자는 주의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오히려 죽고 나니까 이 강경파들이 힘을 얻어서 바로 그 다음해 1909년 다음해 1910년에 합병이 되죠.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의 생각과 안중근의 생각이 다른 지점이 있다라면은 둘 다 어쨌든 동양이 하나 되어서 아시아가 단결해서 서양에 맞서야 된다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뭐 안중근도 그리고 일본이 그 주도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일본이 가장 앞서 있었으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스스로 서로를 평등한 주체로 인정하는가. 아무리 앞서 있더라도 우리를 친구로 여기는가. 였던 거였는데 이토 히로부미가 생각했던 친구는 야 쉽게 말하는 거지. 야 그냥 뭐 네가 뭘 안다고 하라는 대로 해 임마. 빵 셔틀. 하라는 대로 해. 이거를 친구라고 얘기했던 거지. 안중근은 그렇게 믿지 않았다가 실제 그 이토와 일본 군인들이 들어와서 하는 짓거리를 보면서 이것들은 실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서양인들보다 훨씬 극악무도하다. 난 황인종이라서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러시아인보다 더 나쁘네 이놈들이. 라고 판단을 하고 1906년에 안중근이 독립운동을 하러 그 만주로 갑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희 아까 처음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친구가 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많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그 파워 다이나믹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저희 SPNS TV도 이제 3명의 공동 창업자로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에요, 심지어. 친구들로 시작을 해서 창업을 했는데 뭐 서로 자존심 싸움도 많이 하고 뭐 나의 아이디어가 더 맞고 뭐 너의 아이디어가 더 맞네 뭐 내 디렉션이 더 뭐 내 디렉이 더 맞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친구로 서로 같은 사업을 꾸려자고 하는 어떠한 한 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균열과 또 밸런싱과 뭐 또 합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나라가 바운더리가 있고 요런 나라들은 어쨌든 자기의 국민을 서브하는 게 일단 어쨌든 그 기저의 모티브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왜냐면 내 나라 어쨌든 인종 이게 딱 확실히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런 EU 같은 그게 될까? 그리고 심지어 EU도 이게 지금 될까? 뭐 영국도 이제 막 나오고 뭐 이런 브렉시트도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EU가 계속 뭐 서스테이너블 한지 안 한지 뭐 그건 아예 다른 이야기인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그래서 그게 친구가 될까요? 이게 미래를 우리가 봤을 때 뭔가 그런 식의 동맹, 뭔가 동양 평화 요게 가능한 일인지. 일본과 조선이 원수지간인 것이 기본값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역사를 통틀어서 봤을 때 일본과 조선이 크게 전쟁을 한 것은 임진왜란. 그것만 해도 500년 전이에요. 근데 500년 동안 사실 거의 전쟁이 없다가 물론 외적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뭐 노략질하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나라 대 나라로서 전쟁이라는 것은 드물었고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전쟁도 비교적 드물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에서 오랑캐들이 그 왕조를 교체할 때마다 조선이랑 갈등이 있었지만 이 동아시아 역사라는 걸 보면은 유럽의 역사랑 비교해 봤을 때 비교적 굉장히 평화적이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질서가 되게 유지가 돼 있었거든요. 유교나 뭐 이런 걸로 중국이 너무 셌고 조선이 이제 중국에 딱 붙어 있었고 그다음에 일본은 이제 약간 변방에 서 있는 느낌이었는데 일본이 조선을 쳐들어올 만한 계기들이 많지 않았던 거죠. 근데 유럽에서는 그런데 보면은 전쟁이 정말 뭐 비슷한 시기 한 500년 동안 과거 500년 동안 보면 전쟁이 정말 자주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안중근도 그렇고 이토도 그렇고 근본적으로는 동양인들이 이렇게 우리가 평화롭고 도덕적으로 살고 있었다. 일본은 그게 사무라이의 무사도고 조선은 양반들의 선비 정신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저렇게 적자생존 무한 경쟁 정글의 법칙이 아니었다. 근데 서양인들은 그렇게 발달된 문명을 갖고서 왜 이렇게 계속 전쟁을 이렇게 쳐들어오냐.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뭐 당연히 쉽지 않은 그 생각이겠지만 한국과 일본 사람들 중에서 서로 간에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전쟁을 하지 않으려면은 서로 간에 최소한의 어떤 공감대, 최소한의 어떤 공통의 그 내러티브라는 것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존재하려고 했을 때 그 필요한 어떤 의식은 무엇일까? 저는 뭐 그 범아시아주의조차도 사실 너무 인종 차별적이잖아요. 백인종이랑 싸우려고 황인종이 힘을 합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 동양 평화론의 안중근의 어떤 사상을 다시 보면은 우리가 그 지금 단순히 안중근을 이토르비를 쏴 죽인 그런 어떤 암살자로만 우리가 볼 것인가? 뭐 링컨을 쏴 죽인 암살자 이런 사람처럼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어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을 포함한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를 위한 어떤 구상을 가지고서 뭐랄까 동양 평화라는 대의에 입각해서 치른 거사였다라는 것을 한번 돌이켜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그 어떤 공통의 공감대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한국 군대를 가면은 준호님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모르죠. 우리가 안중근의 말 중에 가장 이제 잘 기억하는 게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이것도 감옥에 있을 때 서예를 써가지고 그 일본인들한테 선물해줬던 건데 마지막에 죽기 전에 자기를 흠모하던 그 일본인 그 군인한테 헌병한테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라는 한자를 써서 줍니다.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라는 것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다. 이거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일본인도 나라를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자신의 그 뜻을 목숨을 바치고 인생을 바치는 것이 신념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치는 것이 본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게 군인이었던 이 일본인에게도 굉장히 큰 감명으로 다가오는 거죠. 근데 이 정신은 저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충분히 공명할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이토를 보면은 일본에서도 굉장히 많은 비아냥을 받던 게 굉장히 심각한 그 여성 혐오자였어요. 여성 편력이 좀 너무 심했어. 한국에 올 때마다 기생집에 가고 한국에도 첩이 많고 그냥 일본에서도 이 사람을 욕할 때 너무 근대화한 건 알겠는데 인간이 좀 너무 구리다. 구리다. 그냥 맨날 이제 룸사롱 가는 지금 사람들이랑 비슷한 거야. 쟤는 왜 이렇게 뭐 영어 잘하고 서양 잘 아는 건 알겠는데 왜 이렇게 여자에 환장을 하냐. 대놓고 그랬거든요. 근데 안중근은 죽을 때까지도 로맨티스트였어요. 아내한테 편지를 쓰고. 그러니까 일본인들 입장에서 봐도 일본인 안중근이 재판에서 이토 히로부미의 죄목을 밝힐 때 동양평화를 그르쳤고 그 약속을 저버렸고 이런 얘기 했을 때 일본인들이 봐도 이 사람이 그 사무라이 정신이 좀 부족한 것 같은 거야. 대쪽 같은 이 정신이 좀 부족한 것 같은 거야. 근데 안중근은 뭐 이게 국제법적으로 테러다 아니다. 일본 법적으로 살인이다 아닌다를 둘째쳐서 봐도 사람이 참 멋있는 거야. 안중근이라는 사람은 선비 정신일 수도 있고 무사도일 수도 있고 이 위국 헌신 군인 본분 죽을 때도 정말 깨끗하게 죽었어요. 당당하게. 마지막에 심지어 어땠냐면은 이제 항소를 해서 좀 더 살 수 있었는데. 살 수 있었는데 일본인 변호사가 뭐라 그러냐. 그 안중근의 팬인 일본인 변호사가 여기서 근데 안중근 씨가 항소를 하면은 좀 멋이 없습니다. 이토 같은 것 같다. 깔끔하게 사무라이처럼 가셔라. 안중근이 오케이. 갈게. 대신 나는 이제 카톨릭으로 간 거야. 그러니까 그 안중근이라는 사람이 이 동양평화론을 만들고 동양평화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서구에서 배운 그리고 카톨릭으로서 습득한 이 평화에 대한 신념으로 만들어낸 어떤 그 신념 하에 자신의 그 인생을 목숨을 바쳐서 그 군인으로서 나라의 몫을 바친 것을 보고 이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이 감명을 했었고 카톨릭 교회에서도 오랫동안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당시에 카톨릭 교회는 한국의 대주교들은 이제 안중근을 인정하지 않았죠. 프랑스인 대주교가 있었는데 안중근은 살인자다라고 했지만 나중에 와서 이제 한국의 천주교도 안중근을 인정을 하죠. 그 사람의 대의를 카톨릭 신도로서 인정을 하고 근데 과연 안중근이 한 행위가 어떤 천주교적인 입장에서 이 비폭력과 평화의 사랑의 입장에서도 정당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성경에도 그 뭐 유대인들을 위해서 목숨 바치고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한 군인들은 많잖아요. 그들을 또 그리고 성인으로 추앙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중근을 이제 카톨릭의 성인으로 모신다라는 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다채롭게 볼 수 있는 분야죠. 근데 핵심은 이 사람의 그 어쨌든 누가 봐도 살인이라는 것은 폭력이지만 비폭력이라는 것이 모든 뭐 그 정당방위와 정당한 폭력까지 그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중근이 했던 이 행위가 과연 정의로운가에 대한 고민은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일본인, 뭐 중국인, 러시아인 그리고 나아가서 모든 전 세계 카톨릭들이 공통적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물을 수 있는 질문인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우리가 단순히 우리 한국인들의 원한을 풀어준 카타르시스를 준 영웅이 아니라 이 안중근의 어떤 이 복잡다당한 과정, 일본을 환영했던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일본을 위해서라도 이토 히로부미를 죽여야 했던 이 과정을 보고 나면은 안중근의 어떤 그 숭고함, 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참 사실 나보다 지금 어린 사람이거든요. 30살에 죽었어. 32살에 한국 나이로 하면은 사형을 당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어떤 그 신념과 패기와 의지가 정말 약간 성스럽다, 숭고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토 히로부미는 대단한 사람이긴 하지만 성스럽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드는 사실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집회에서 이름을 뺀 거야.
일본 입장에서도 한국, 중국 보기에 좀 민망하고 지금은 더 이상 그 집회에 들어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토에 대한 평가와 안중근에 대한 평가가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어느 정도 좀 공통 분모가 생길 수 있다면은 그때 비로소 한국과 일본이 조금은 야 근데 그때 그렇게 사서 죽인 게 그게 그렇게 또 뭐 단순한 건 아니더라. 그때 뭐 이토로 대단한 것도 있는데 그 사람은 좀 그 사람이 좀 덜 됐더라. 그런데 일본 사람들 보기에도 걔는 좀 사람이 덜 되지 않았냐. 안중근이 이렇게 쏜 거는 그래 뭐 이렇게 법적으로 나쁠 수도 있고 어쨌든 뭐 민간인들 다 있는데 저렇게 총 쏘는 게 이렇게 뭐 그렇잖아요. 어쨌든 암살이고 뭐 무리일 수 있죠. 무리일 수 있지만 근데 그게 또 야 동양 평화를 위해 그게 뭐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솔직히 이토 히로부미가 한 것을 봤을 때는 과연 반드시 이게 꼭 그 암살이기 때문에 폭력이기 때문에 나쁜 것인가? 나쁘다고 볼 수도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도 그래 이토 히로부미 보면은 우리도 서재필도 있고 이승만도 있고 이런 개화파들 많잖아. 그렇잖아? 그리고 그거를 서재필은 못했던 건데 이토는 한 거잖아. 이거 얼마나 대단해. 근데 이게 참 그렇네. 정도의 얘기가 될 수 있으면은 한국과 일본이 한국인들과 일본인들이 좀 공통의 서사를 갖고 다시 친구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안중근과 이토가 공통적으로 꿈꾸었던 그 동양 평화, 아시아인들이 한중일 사람들이 하나 되는 그 어떤 꿈에 조금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조금 해답을 찾은 것 같은 게 제가 이제 처음 질문했던 게 일본인 친구가 많은데 일본이라는 국가 자체를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다 요거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조금 생각이 든 거는 이거를 뭔가 그걸 분리해서 보는 게 아니라 조금 그냥 내가 만나고 또 뭐 이토 히로부미도 마찬가지 있을 수 있고 그 사람이 어떠한 대변했던 어떠한 그런 대의보다는 그 사람만 미시적으로 조금 판단을 한다면은 애매했던 사람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그냥 넓게 그리고 남이 어떻게 보면 그냥 국가가 생각하는 것대로 그거에 씌어서 사람을 볼 게 아니라 조금 더 그냥 미시적으로 이 한 사람 간의 어떠한 이 일본인은 어땠고 뭐 저 일본인이 어땠고 저 한국인이 어땠고 이거를 기반으로 조금 더 내가 독립적으로 어떠한 사람을 보고 그렇죠.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게 좀 더 나은 것 같다. 왜냐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그거를 조금 너무 크게 보는 거 국가적으로 보는 그 좀 더 내셔널리스틱하게 보는 그 마인드셋 자체가 그 많은 한국 사람들과 아니면 일본 사람들을 서로를 좀 경계하게 더 이렇게 만든 어떠한 벽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빼고 그냥 좀 더 미시적으로 그냥 개인과 개인의 어떠한 이걸 다 보면서 조금은 더 퍼스널라이즈 개인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떠한 해답을 찾은 것 같아요. 이거로 인해서.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아이고. 네네. 많은 또 테라피가 됐습니다. 네, 그럼 뭐 이번 편은 여기서 마무리하시고 또 다음 편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화. SPNS 정멸 신호로 바뀌었습니다. 민가